이름이 문제네. 이름이. 이름이요? 애 이름이 왜요? 뜻도 좋고 어디 철학관 같은 데서도 좋은 이름이라고 했는데. 형원은 질린 듯이 되물었다. 상위로 쌀알을 흩뿌리던 무당이 한숨을 토해냈다. 맞아. 뜻풀이도 좋고 글자도 좋고 자네 아들이랑 궁합도 좋은 이름인데 문제는 저 흉물이 원래 그 이름을 쓰던 사람이랑 원한이 있었던 게지. 무당이 가리키기도 부정스럽다는 듯 혀를 쯧쯧하며 부채를 향한 방향에 그것이 있었다. 한때는 꽝 같은 것의 깃털이었을까. 검은 핏물에 절어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것을 붉은 갓에다 잔뜩 꽂은 그놈. 눈이 다 아플 정도로 쨍하니 빛나는 새빨간 무복에 양손에는 어린애 눈알만한 방울을 손가락마다 실로 매달고는 펄쩍펄쩍 뛰고 있을 그것. 차마 보기가 두려워 뒤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형원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되물었다. 원한이요? 원래 그 이름을 쓰던 사람한테요? 그래. 당신 아들 이름 새로 지은 게 아니잖아. 당신 조상 건지 몰라도 한자까지 통째로 따다 지었구만. 하여간 저것은 원래 그 이름을 쓰던 사람이랑 원수를 졌는데 그 집안 핏줄이 다시 그 이름을 달고 나오니까 도로 튀어나온 거야. 잠시 피가 싹 빠지는 감각에 형원이 어찌란 머리를 붙들었다. 말에 준 적도 없는데 자세한 상황까지 맞추는 무당의 말은 정확했다. 형원이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은 원래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그래봬도 뼈대 있는 양반 집안인 형원의 가문에는 대대로 항렬자, 그러니까 몇 대 손이면 이름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규칙을 요즘까지 지키고 있는 구닥다리 관습이 있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항렬자냐 소리를 하겠지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집안 장손인 형원이 그것을 마냥 외면할 수도 없었다. 까짓거 애 이름에 글자 하나 정해놓고 시작하는 일이 뭐 그리 어렵겠냐 생각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게 또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이래 열어보지도 않았던 옥편을 밤새워 뒤져가며 글자를 찾아 올리면 종친회며 본가 식구들이 사방팔방을 뒤져 이름을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아들의 사주가 이런데 그 글자가 들어가면 안 좋다더라. 아들의 팔자가 이런데 모 획수의 글자가 들어가면 단명한다더라. 어쩜 그렇게도 아는 무당들이며 스님들이 그리도 많은지. 하마터면 형원은 그렇게 회방을 놓으려거든 직접들 지어보시라고 할 뻔했다. 물론 그 말을 직접 입 밖으로 꺼내놓진 못했다. 행여나 직접 지어보라 말했다가는 듣도 보도 못한 촌스러운 이름들을 냅다 쓰라며 가져올지도 모를 그런 고루한 집안이니까. 아이가 태어나고도 3개월이 다 될 때까지 결국 이름을 정하지 못하던 형원은 문득 옥편이 아니라 가계도를 뒤져보기로 결심했다. 생각해보면 항렬자라는 것은 몇 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같은 글자를 공유하는 이름들이 잔뜩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였으니까. 그리고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아서 먼지 냄새나는 가계도를 뒤진 끝에 발견한 이름이 바로 지금의 아들의 이름이 되었다. 항렬자로 굳셀 환자에 획수와 명운이 나쁘지 않게 잘 맞는 이길 승자. 그래서 승환, 박승환. 지금까지 형원이 지어올리던 모든 글자를 온갖 이유를 대가며 퇴짜를 놓던 집안 사람들도 그 이름에선 단점을 찾지 못했다. 마침내 아이가 태어나고 4개월째에 형원은 아들의 출생신고를 정식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드디어 고난을 넘었노라 기쁘던 것도 잠시 진짜배기 고난이 새로이 찾아왔으니 그것이 바로 지금 형원의 등 뒤에 서 있는 저 흉물이었다. 지금도 똑똑히 기억한다. 그 전까지 아명으로만 부르던 아이를 승환아 승환아 하며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모르게 새 이름으로 부르던 그날, 갑작스레 저 피해자는 무당 같은 것이 신혼집 베란다에 나타난 것이다. 멋모르고 아이를 끌어안은 채 거실을 맴돌던 형원은 부지불식간에 나타난 흉악한 몰골에 놀라 하마터면 아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처음에는 그저 웬 미친년인가 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는 우선 방에다 눕혀놓고는 손에 잡히는 대로 쥐어든 골프채를 덜덜 떠는 팔로 겨누며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당신 누구냐? 뭐 한다고 거기 서 있느냐 하며 애써 강한 척 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형원이 말을 붙이건 골프채를 휘두르려 하건 놈은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곰팡이라도 꼬인 양 형용하기 어려운 색으로 물든 그 얼굴을 아이가 누워있는 방 쪽으로 향할 뿐.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형원이 기겁하여 날뛰길래 덩달아 당황해서는 아이와 함께 방으로 대피했던 아내. 분위기를 살피려 잠시 거실에 나오더니 생뚱맞은 소리를 했던 것이다. 여보, 당신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신혼집이 아파트며 심지어 지상 4층이란 생각이 든 건 아내가 그 말을 하고도 5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어지간한 특수장비를 갖추고도 이 고층 아파트의 베란다에 저런 복장으로 잠입을 하려면 여간한 노력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이다. 그것을 그제야 떠올렸던 것은 물론 단순히 형원이 너무나 멍청해서는 아니었다. 갑자기 나타난 여자의 기척이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이었다. 만지면 묻어나올 듯 백락 같은 피부에 얼룩덜룩하게 뺨과 이마를 가로지르는 곰팡이 자국, 그리고 시체처럼 탁한 눈과 반대로 새빨갛게 물든 각과 무복, 손가락마다 얇은 새끼줄로 매달아둔 방울까지 무엇 하나 흐릿한 것이 없었다. 심지어 치맛자락 아래쪽에 마치 도끼로 몇 번이나 세로로 내리친 듯한 말 발굽처럼 갈라진 그 발에선 검은 딱지 사이로 배어나온 핏물이 바닥을 물들이고 있었다. 어디까지나 그의 시선에서만 말이다. 몇 번이나 서로를 말리고 설득하는 시간 끝에 아내는 스마트폰으로 베란다를 촬영해 형원에게 내밀었고, 그는 잘 정돈된 빨래가 가득한 베란다 사진을 보게 되었다. 물론 그의 시선에서는 그때까지도 여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 뒤로 어딜 가건 무엇을 하건 여자는 형원을, 정확히는 형원이 항상 데리고 다니는 승환을 쭉 뒤쫓았다. 달리 해를 끼치는 건 아니었다. 혹시나 마음의 병이 들었나 싶어서 찾은 정신과의 한 구석에 미칠 것 같은 불안감에 방문한 상담센터의 테이블 위에 아이의 용품을 사러 들어간 쇼핑센터의 마네킹들 사이에 그것은 언제나 시야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아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래, 그것까진 참을 수 있었다. 일도 일이거니와 장명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았나 자문자답해가며 자신이 이상한 거라고, 나만 참으면 되는 거라고 그리 생각했다. 하지만 아들이 슬슬 목을 가눌 수 있게 되었을 때 상황은 격변했다. 아이의 눈은 익숙한 사람의 형상을 쫓아 이리저리 구르는데 그 시선의 끝에 항상 보는 형원과 아내뿐만 아니라 그 흉물 또한 있었던 것이다. 즉, 아들의 눈에도 그 무당이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졌다. 남편이 조금 이상해졌다고만 생각하던 아내는 자꾸만 베란다 한 구석이나 소파 위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아들을 보며 기겁을 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친인척들과 지인들을 총동원해 수소문한 끝에 국내에서 가장 유용하다는 무당집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난 원인이 바로 이름 때문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형원은 어쩐지 그동안 아내를 제외한 자신과 아들 둘이서만 보아왔던 이유를 이제야 안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국 같은 거 하면 떼집니까? 저건 나도 못 돼. 하고 있는 꼬라지를 봐. 새빨간 무복에 발도 다 갈라졌지. 니네 집 조상도 아마 어지간한 팔도 무당은 다 불러다가 판 벌려 봤을 게야. 근데 작두에 썰리고 방울에 맞으면서도 저렇게 버틴 거지. 그러니 지 손으로 숨꾸는 무당들 물건을 지 거라고 저렇게 몸에 칭칭 감고 안 있나? 저게 다 그럼 저 귀신이 죽인 무당들 물건이라고요? 그래. 저게 살아생전에 신봤던 몸주였으면 나도 보자마자 느낌이 왔을 게야. 아이고, 독하다 독해. 오죽이나 원독이 서렸으면 집안에 그 이름을 가진 놈 나자마자 이렇게 튀어나와서 저러고 있다니. 살풀이로도 어렵고 구판으로도 어림도 없다. 저거는 피하는 게 최선이야. 징그럽다는 듯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던 그 무당이 흩뿌렸던 쌀알들을 손바닥으로 훑어 뒤집었다. 소반 위에 나뒹굴던 쌀들은 마치 불 위에 올려놓기라도 한 듯 아랫면이 모조리 타들어간 것처럼 검게 물들어 있었다. 그 그을린 것 같은 새까만 색을 보면서 형원은 냉수를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그 까만 색만큼이나 시커멓고 무기질적인 살이는 무당의 말 맞다나 사람 손으로 풀어주기란 너무나 무겁고 진한 것 같았다. 그럼 어떻게 피합니까?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저 흉물 때문에 지금 쓰는 이름에는 죽을 수가 붙었어. 이름을 바꿔. 하다못해 태명을 쓰던가 아예 새로 지어. 아직 애기 머리가 덜 여물었으니까 지금 쓰는 이름을 지 이름인 줄 모를 게야. 행여나 아들이 지금 이름을 기억하기 전에 지금 쓰는 이름을 자기 이름이라고 확실하게 인식하기 전에 기억을 덮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네 아들 언젠가는 이름 때문에 죽는다. 그리고 조심해. 이미 몇백 년이나 묵어서 산 사람 해칠 기력은 없는 것 같긴 한데 한 번 정도는 뭔가 일을 치려고 할 게야. 그날로 형원은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행여나 항열자가 문제가 될까 아예 다른 글자로 이름을 바꿔버리고 아들의 이름을 말해준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 다짐에 다짐을 시켰다. 집안 어른들은 근본 없는 짓이라며 난색이었지만 당장 대가 끊길 판이라고 악다구니를 쓰니 수그러들었다. 아들에게 드리는 공은 한층 더해졌다. 그간 쓰던 이름을 묻어버리려는 듯 전보다 2배, 3배나 많이 새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다. 불과 며칠 전까지 불리던 것과 이름이 달라지니 아들은 혼란스러운 듯 얼른 반응하지 못했지만 하루 종일 달라붙어 새 이름을 부르니 그럭저럭 알아듣는 것 같기도 했다. 가장 놀랍고도 끔찍한 것은 아들의 이름을 쫓던 악귀의 반응이었다. 그전까지는 음울하고 원덕이 서린 눈으로 멀찍이서 바라만 보던 그것이 이름을 바꿔 부르기 시작하자 마치 몸이 다른 것처럼 점점 가까워지던 것이다. 그것이 아들에게 한 걸음, 2걸음 가까워질 때마다 형원은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았지만 다행히도 놈은 물리적으로 뭔가 일을 저지르진 못하는 것 같았다. 갈고리 같은 손톱도 전신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물도 아들에겐 전혀 영향이 없었다. 더구나 그 전까지는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놈의 모습을 쫓던 아들의 눈은 어느샌가 그 흉물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았다. 보통 아이라면 근처에서 보기만 해도 자지러지게 울 것 같은 그것이 숨이 닿을 듯 가까이 와도 아랑곳하지 않게 된 것이다. 놈은 형편없이 일그러진 얼굴로 분한 듯 아들의 주변을 맴돌았으나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 결국 놈은 끝없이 아들의 귓가에 찰싹 달라붙어 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중얼거릴 뿐이었다. 마치 제 사정을 알아달라는 듯이. 놈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은 것 같았다.
아들의 눈에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 채 형원의 눈에만 아주 가끔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찰싹 달라붙어 있었는데 이름을 바꾼 이후로는 몇 달에 한 번 정도. 그나마도 나타나면 고자질 하듯이 아들에게로 달려들어 귓가에 붙었지만 놀라는 것도 형원뿐이었다. 간신히 사건은 일단락된 것 같았다. 아이는 그 뒤로 무럭무럭 자라났다. 눈 깜짝할 새에 기고 걷기 시작하더니 채 몇 년 지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이 나왔다. 이제는 제법 또렷하게 말을 할 줄 알게 되었고 아내를 닮은 눈과 형원을 쏙 빼닮은 귀가 오밀조밀 자리를 잡았다. 그를 보는 것은 형원에게 큰 기쁨이었다. 어렵사리 지켜낸 아들이란 생각 탓인지 그저 무서히 커가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괜시리 눈물이 나왔다. 아들의 학용품은 모두 좋은 것들로 골라 모았다. 질 좋은 가죽 소재의 가방과 고급스러운 필기구, 하물며 도시락 용기까지 해외의 유명 기업의 것이다. 아들에게 쓰는 것이라면 무엇 하나 아깝지가 않았다. 입학식 전날 새로 맞춘 외출복에 가방을 맨 아이는 신나게 거실을 뛰어다녔고 형원도 아내도 그 모습을 즐겁게 바라보았다. 사교성이 좋은 아내의 덕분일까 아들은 금세 친구들을 사귀었다. 행여나 집에서 혼자 자란 까닭에 성격이 모나게 되진 않았을까 걱정을 했지만 오히려 아이는 만사에 긍정적인 예의 바른 아이가 되어 있었다. 선생님은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다며 놀라워했고 당연한 듯 반장이 되어서 아이들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왔다. 그만큼 집으로 찾아오는 친구들의 숫자도 만만치가 않아서 아내가 간식을 준비하느라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기도 했지만 엄마, 저 오늘 수연이랑 놀이터 가서 놀고 와도 돼요? 어느 날 아들이 아내를 붙들고 물었다. 수연이라면 아마 반에서도 유달리 친하게 지낸다던 짝꿍 친구였을 것이다. 아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는 신난 듯 천진난만한 웃음을 흘리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운동화를 꿰어 신었다. 형원은 베란다에 나가 현관을 나서는 아이를 웃는 낯으로 전송했다. 그런데 그때 형원의 눈에 또다시 그 흉물이 보였다. 이제는 형상을 유지할 힘도 없는지 마치 사람인 듯 생생하던 몰골은 온데간데 없이 아지랑이처럼 흔들리는 그것. 형원은 단숨에 미간이 찡그러졌지만 굳이 아들을 멈춰 세우거나 부르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수도 없이 보아왔지만 결국 저것은 아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했다. 저렇듯 주변을 맴돌다가 사라질 뿐이라면 굳이 아이를 단속할 필요는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던 그때 그것이 형원의 쪽을 바라보았다. 언제나 분노에 원한에 일그러져 있던 흉악한 얼굴이 마치 맑게 개인 하늘처럼 해사하게 웃고 있었다. 그 티 없이 맑은 얼굴이 반대로 이질적인 공포감을 불렀다. 무당이 경고했던 한 번은 이를 칠 거라는 말도. 그리고 그 순간 그것이 마치 거짓말처럼 커다란 고함을 내질렀다. 아들의 옛 이름이었다. 여태까지 저것이 말할 줄 안다는 것은 알았지만 소리를 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 지독하게 거칠고 째지는 소리에 칠판을 긁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형원의 등줄기가 시큰해졌다. 아마 누가 듣기라도 했다면 단번에 소음민원이 들어가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끔찍한 소리였다. 하지만 놀이터와 아파트 사이를 돌아다니는 그 누구도 그 커다란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다. 단 두 사람, 형원과 그의 아들을 제외하고서는. 아들은 마치 누군가가 어깨를 잡아 채기라도 한 것처럼 돌아보았다. 놀이터를 향해 정신없이 뛰어가고 있던 몸이 제자리에 우뚝 멈춰서 뒤를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코너를 급박하게 돌아선 탓에 전방 주시를 제대로 못한 듯 속도를 줄이지 않은 냉장 트럭이 아들의 작은 몸을 덮쳤다. 미친 것처럼 깔깔 웃고 있는 붉은 옷차림의 그것을 바라보며 형원은 옛일을 떠올렸다. 저것이 몇 달이고 아이의 귀에 속삭이던 그것은 저의 억울한 사정이나 원한에 가득 찬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마치 함께 듣기라도 한 것처럼 형원의 귀에 놈의 속삭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뇌에 박아 넣기라도 할 것처럼 아들의 옛 이름을 끝없이 되뇌이는 저 악귀의 목소리가 이 장식장을 구매하신 분께 이렇듯 서랍의 구석배기에 편지가 놓여 있어 당황하셨을 겁니다. 제가 얼마에 넘겼을진 모르겠지만 분명 이사나 귀농을 핑계로 대단히 싼 값에 넘겨드렸으리라 생각되는군요. 오칠까지 한 자개장 치고는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었을 겁니다. 물론 돌려달라거나 값을 더 보내달라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편지를 남긴 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제게도 참 긴 이야기라 펜을 들기가 두렵군요. 아마도 3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 자개장을 손에 넣은 것은 동묘에 있는 어느 중고 가구점에서였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보셨다시피 근사하게 마감된 검은 옷칠에 흠집 하나 없는 자개장식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게다가 아마도 선생님께서 이 자개장을 구입하신 가격과 얼마 차이도 안 나는 값에 팔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먼지만 좀 닦아내고 나면 당장 경매에 붙여도 좋을 이 고급스러운 가구가 이런 가격이라니. 나는 당장에 지갑에 있던 돈 전부를 꺼내서 가게 주인에게 쥐어주고는 자개장을 차에 실었습니다. 가는 내내 콧노래가 멈추지 않았어요. 평소 제 앤티크 가구 취미를 그리 좋아하지 않던 아내조차 이 자개장을 보곤 흠뻑 빠져버렸답니다. 저는 아껴두었던 고급 동백 기름과 천연솔로 자개장을 닦아냈고 곧 이 아름다운 가구는 황홀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사람 손으로 빚은 오칠에서만 볼 수 있는 깊고 우묵한 검은 빛이 만지면 묻어나올 것처럼 찬란하게요. 나는 차마 이것을 실제로 사용해보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해 그저 창고의 한 구석에 모셔놓았습니다. 그리고 2년쯤 전 제 딸아이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세상 모든 사위가 그렇듯이 제 눈엔 모자라 보였지만 제 딸의 안목을 믿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딸의 혼수를 준비하던 와중 저는 이 아름다운 자개장을 품목에 포함시키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몇 년간 한 달도 거르는 일 없이 꼼꼼하게 손질한 자개장은 물론 요즘 사람들 눈에는 옛날 물건일 테지만 제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딸아이 내외는 다소 떨떠름한 얼굴이었지만 사돈 부부는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은행 빚을 얻어 마련해준 신혼집은 아파트라 젊은 딸 부부는 이것을 처음엔 좀 꺼려했지만 이내 저처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사위는 제게 점수를 좀 딸 요량인지 주말마다 찾아와 가구 관리에 대한 조언을 얻어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좀 이상하죠? 이해해 주십시오.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나면 곧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하여튼 둘의 신혼생활은 한동안 행복했습니다. 사위는 결혼 허락을 맡으러 왔을 때 했던 말처럼 딸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사돈 어른들 뵙기가 민망할 정도로 우리 집을 자주 드나들었고 그때마다
갖은 선물과 먹거리를 꼭 챙겼다고 해요. 그러다 작년 말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딸아이의 일을 자주 까먹게 된 것입니다. 주말에 찾아오겠노라 전화를 해두어도 교회를 나가기 일쑤였고 전화가 와도 낯설어하며 잘 받지 않게 되었어요. 처음엔 나도 크게 놀랐습니다. 아내와 나의 나이가 그리 젊진 않더라도 아직 늙었다곤 생각지 않았는데 혹시 벌써 치매가 온 걸까 겁이 났죠. 특히나 아내는 몇 년이나 교회의 권사일을 하면서도 예배 시간 한 번 어겨본 일 없을 정도로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으니 충격은 더 심했습니다. 하지만 치매라고 생각하기엔 아내는 너무나 멀쩡했습니다. 아직도 십수년 전의 일을 잘만 기억했고 교회에서도 실수 한번 하지 않았어요. 오직 딸에 대해서만 심한 건망증 같은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여름쯤 되었을 때 저는 저 또한 딸을 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진작부터 증상이 심해져 내가 종종 일깨워주지 않으면 딸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기 일쑤였는데 심지어 나까지도 그런 꼴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깨달은 것은 정체불명의 발신인에게서 날아온 꽃바구니를 쓰레기통에 쑤셔박은 뒤였습니다. 누가 잘못 보내놓고 찾아가지도 않는다며 화를 내고 있었는데 문득 떠올려 보니 내 생일이라고 딸아이가 보내준 꽃바구니였던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 들어있는 편지에도 바구니에 달린 플래카드에도 딸아이의 이름과 사랑한단 말이 적혀 있었는데 나는 그걸 읽고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이 어떤 공포를 부르는지 당신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도 선생님께서는 저나 제 아내가 왜 병원을 가지 않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물론 가봤습니다. 하지만 정신과에서도 뇌와 관련된 그 어떠한 병원에서도 우리 부부를 정상이라고 진단했어요. 저는 고혈압이 좀 있고 아내는 가벼운 빈혈이 있다는 사실만 알게 되었죠. 그리고 잊었습니다. 나조차도 딸아이를 잊고 있다는 생각에 공포에 질려 병원에 찾았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왜 병원에 갔을까를 생각하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평화롭게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챙겨 먹고 느긋하게 영화도 봤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무렵 습관처럼 일기를 쓰려고 노트를 펼쳤을 때에야 다시 딸에 대해 떠올리게 되었죠. 왜 그러냐며 걱정하는 아내를 눕혀두고 나는 밖으로 뛰쳐나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곧장 차를 타고 딸의 집으로 향했죠. 사실 곧장 갈 순 없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나는 딸아이의 집 주소도 전화번호도 잊어버린 뒤였거든요. 간신히 노트에 적혀있는 주소를 찾아내기까지 한참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도 수시로 나는 딸을 잊었습니다. 일기를 뒤지다 말고 내가 왜 이런 것을 찾고 있지? 내가 뭘 찾는 거지? 하고 되뇌었죠. 결국 나는 극단적인 조치로 내 팔뚝에 펜촉을 몇 번이나 그어 딸아이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숨겨져 있던 것처럼 찾을 수 없었던 딸 부부의 집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죠. 주소로 가는 와중에도 증상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나는 운전대를 돌리다 말고 멍해진 머리를 부여잡아야만 했고 그래서 차로 1시간쯤 걸리는 거리를 3시간 반으로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아파트에 도착하고 나서는 더욱더 괴로웠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서 숫자 버튼을 누른 다음이 가장 그랬어요. 한층 올라갈 때마다 나는 딸의 이름이 적혀있는 팔뚝을 물어뜯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매 초마다 머릿속에서 딸의 존재가 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 일이 절대로 쉽게 끝나지 않을 거란 걸 깨달았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집 안에는 신혼집은커녕 흉가가 아닌가 싶게 파헤쳐진 집이 보였으니까요.
사위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사위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은 머리를 부여잡고 울고 있었어요. 아마도 내가 도착한 줄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러니까 아마도 내 사위일 사람을 붙들고 몇 번이나 물어봤을까요? 딸은, 너의 아내는 어디 있느냐고. 간신히 몇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그가 중얼거린 것은 자개장이 먹었다,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일이 다 마무리되고 난 후에 그나마 비교적 정상으로 돌아온 사위에게 물어보니 이것저것 답해주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자주 쓰다 보니, 그러니까 자주 열고 닫다 보니 아내가 사라지더라고. 그 대답을 하는 와중에 그는 조금도 유감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하긴 아비인 나조차 딸이 사라졌다는 실감이 없는데 그라고 오죽했을까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모인 병실에서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찝찝한 얘기죠. 미안합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끝까지 읽어주세요. 그렇게 한 몇 개월쯤 지났을까요? 신혼집은 그대로 둔 채 사위가 지내고, 나도 아내도 사돈 어른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 머뭇대는 시간들이었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을 되찾았어요. 왜냐하면 슬프지 않았으니까. 조금도요. 아프지도 그립지도 않으니 이렇다는 실감도 없었죠. 그리고 나는 놀랍게도 예전의 취미를 다시 찾았어요. 옛 가구를 구경하고 모으는 것 말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 사단을, 물론 내가 실감할 수 없었다 해도 그만큼 큰 일을 겪고도 다시 그런 취미를 가진다니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그랬던 건지. 어쩌면 그냥 과거에 대한 집착일 수도, 옛날과 같은 취미를 가져서 헝클어진 일상을 돌이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이 이상한 대로 샜군요. 예전 그 취미를 즐길 때 그랬듯이 나는 자연스럽게 동묘로 향했습니다. 오래되고 많은 손길을 타서 반질반질해진 옛 가구들의 광채를 보며 혼란스럽던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때 내 눈에 띈 것은 내가 예전에 그 장식장을 구했던 작은 골동품 가게였어요. 가게는 여전히 작았고 낡았으며 주인도 변한 것이 없었지만 딱 한 가지가 바뀌었더라고요. 거기에 종업원이 한 명 생겼던 거죠.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종업원 일을 하는 여성 한 명이요. 수더분한 인상에 미인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은 그런 얼굴이었지만 제게는 상당히 익숙한 생김새였어요. 왜냐면 가게 주인과 아주 많이 닮아 있었으니까요. 보통 그런 곳의 주인들이 그렇듯 딸일 거라 생각하시죠. 아마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다만 제가 그 가게의 사정을 몰랐다면 그랬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 가게 주인의 딸이 4년 전 실종되었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가게, 그래봬도 알짜배기 자리를 꿰차고 있는 데다가 주인이 워낙 마당발이라 소문이 꽤 크게 났었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의구심에 휩싸여 가게로 들어갔어요. 여성의 어서오세요 하는 소리, 그리고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인사를 하던 가게 주인은 나와 눈이 마주치고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더군요. 그리고는 묻지도 않은 말을 줄줄 뱉어내더라고요. 자기는 몰랐다. 그저 쓰지 않게 되어서 내놓았을 뿐이다 하고 말이죠. 어때요? 조금 미심쩍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자개장은 아마도 한 번에 한 사람만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들어서면 그 전에 사람을 뱉어내는 식이고요. 무엇보다도 그 자개장을 오래 열어두고 자주 쓴 사람이 목표가 되는 듯합니다. 미안합니다. 사실 그립지도
얼굴조차 생각나지도 않는 딸을 위해 이런 일을 벌이는 것, 내게도 그리 달갑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가게 주인의 말을 듣고 돌아와서 일기를 찬찬히 읽어보고 있자니 아주 어렴풋하게나마 부성에 비슷한 것이 생기지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도박입니다. 어디까지나 작은 확률에 기댄 도박이요. 낯선 장소에서 앨범을 발견한 사람들은 보통 하던 일을 접어둔 채 앨범에 몰두하곤 합니다. 아마 편지라는 것도 그렇겠죠. 선생님께서 이 편지를 읽는 동안 자개장의 서랍을 열어둔 채였다면 나의 도박은 훌륭히 성공한 셈이 되겠죠. 나는 지금 이 도박이 성공하기를, 그리고 성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느 쪽도 진심입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속이려 기망하지 않는 것은 제게 딸에 대한 기억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을 시도하는 것은 제가 누군가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아내기 때문이고요. 가능하면 물건을 넘겨드릴 분은 연고가 적은 분으로 골랐을 겁니다. 부디 댁내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적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이님. 저는 오랜 시간 사무이님의 영상을 즐겨 시청하던 애청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게 차마 가슴에 묻어놓기 어려운 일이 있어 제보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사무이님 채널의 방향성과 그리 다르지 않은 이야기일 거라 생각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때예요. 여름방학을 맞아 즐겁게 학교에서 돌아오던 그런 기억이 있군요. 아마 숙제도 몇 종인가 받았을 테지만 잘 떠오르진 않네요. 어렸을 적부터 전 그리 공부에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제게는 마냥 즐거운 방학의 시작이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그즈음 어머니는 하루 종일 모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야채 장사를 하시느라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 늦게나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제가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두 분께서는 그것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저를 시골에 있던 외삼촌 댁에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외삼촌은 그리 변변한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쯤에도 이미 30줄을 넘긴 나이에 그럴듯한 직장도 없이 돌아가신 외할머니 집에서 대충 살고 있었거든요. 20대이던 시절엔 그럭저럭 자기 앞가림은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 모아둔 돈을 까먹으며 시골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엔 저를 맡기기에 딱 좋은 조건이라 그리 여기셨나 봐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내리던 생경한 시골의 버스 정류장과 땡볕이 뜨겁게 내리쪼이는 흙바닥까지도요. 정류장에 내리고도 한동안 걷고 나서야 삼촌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집은 그리 넓진 않았지만 안에 있는 물건이 지나치게 적어서인지 뭔가 휑하고 스산한 모습이었어요. 아마 외할머니의 물건들을 빼낸 흔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안가 어머니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시고 그날부터 저와 삼촌의 시골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낯선 환경에서 그리 친하지 않았던 삼촌과 단둘이서 하는 생활은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꽤나 즐거웠습니다. 어깨까지 기른 푸석푸석한 머리에 어린애가 봐도 생활력이라고는 없는 삼촌은 뜻밖에도 아이들의 취미에 꽤나 정통한 사람이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드물던 가정용 게임기를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었던 데다가 창고에는 만화 비디오가 쌓여 있었고 천장에는 제가 좋아하던 과자가 가득 차 있었어요. 게다가 안방의 이부자리 옆에는 변신 로봇이나 인형도 벽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게임을 원 없이 즐기고 TV도 많아도 얼마든지 볼 수 있었으니까요. 더구나 삼촌은 제게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묻고는 며칠 뒤면 제가 말한 것들을 한가득 사서 배송시키고는 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젤리나 과자를 삼촌에게 속삭여주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박스에 가득 담겨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에겐 때를 쓰고 우는 신용을 하고 바닥에 들어 누워야 하나 얻어 먹을까 말까한 달콤한 간식들이 박스째로 쌓이는 그 모습은 어렸던 저에게는 거의 초현실적인 풍경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만화, 영화, 비디오는 또 얼마나 봤는지요. 아마도 문을 닫은 비디오 대여점의 물건을 통째로 사들인 것만큼 창고에선 끝도 없이 비디오가 쏟아졌어요. 일주일을 기다려야만 TV에서 감질나게 틀어주던 로봇 만화는 아예 전 시리즈를 정주행할 수 있었고 생전 처음 보는 만화 영화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리고 왜 초등학생 때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천사소녀 네티나 웨딩 피치처럼 남자애들은 드러내놓고 볼 수 없는 만화 영화들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원 없이 볼 수가 있었죠. 말로만 들어도 정말 천국 같은 풍경이 아닌가요? 초등학생에게 삼촌의 시골집은 정말이지 파라다이스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여름방학이 끝이 나고 엄마가 저를 데리러 왔을 때 울다 지쳐 열병이 올 정도로 떠나기 싫어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참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그 다음 겨울방학에도 또 그 다음 여름방학에도 저는 삼촌네 집에 맡겨졌습니다. 그즈음 되니 방학보다도 삼촌네 집에 가는 일 자체가 기다려져서 몸살이 날 지경이 되었어요. 아주 가끔 부모님이 쉬는 날이면 어딜 가고 싶냐고 물으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삼촌네 집을 연불처럼 외는 바람에 두 분이 꽤 곤란해하셨을 정도로요. 삼촌네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보물창고 같은 곳이 되어갔어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지내러 갈 때마다 만화, 영화도, 게임도, 인형과 장난감도 막대한 양으로 늘어났죠. 덕분에 저는 학교에서 꽤나 인기인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줄거리도 잘 모르는 만화의 상세한 내용을 줄줄 읊고 오락실에서 게임을 했다 하면 랭킹권에 이름을 새겼으니까요. 제 인생 최고로 인싸스러운 그런 삶을 살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날은 결국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부모님 사이에 언쟁이 늘어갔고 어렸던 제가 보기에도 심각한 다툼이 하루 걸러 한 번씩 일어났어요. 잠을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깨보면 거실은 엉망진창에 엄마와 아빠가 서로 쥐어뜯으면서 싸우는 꼴도 몇 번이나 봤죠. 막연하지만 그때 이미 짐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미 끝난 것 같다는 걸요. 그리고 제 짐작은 곧 현실이 되어 부모님은 결국 아주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아버지가 가지게 되어 저는 그 이후로 다시는 외삼촌이 집에 갈 수 없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것도 서러웠지만 어렸던 제가 그 둘 중 어느 쪽을 더 슬퍼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저는 그 이후로 장난감이나 게임, 만화를 꽤 멀리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공부에 몰두하게 되었죠. 아마도 감질나게 조금씩 즐기던 또래 애들에 비해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질리도록 논 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리기 직전까지 즐겼으니까 정남이가 떨어진 거겠죠. 덕분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명문대에 성적 우수자 전액 장학금을 타내는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버지가 술을 가르쳐 주시겠다며 집에서 상을 차리셨어요. 호라비가 되고도 요리는 도무지 늘질 않는다며 단출한 상에 소주를 올려두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주도를 배우다가 아마도 술김이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어머니와 이혼하신 까닭을 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꽤 놀라신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게 저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어머니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역시 술 기운에는 장사가 없나 봅니다. 한동안 망설이시던 아버지께서 해주신 이야기는
제 예상 이상으로 비릿한 얘기였습니다. 사실 두 분이 싸우게 된 계기는 부모님 사이의 감정도 아니요, 맞벌이에 지친 불화도 아니라 바로 외삼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외삼촌이 저지른 어떤 끔찍한 잘못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그동안 애를 맡겼냐, 낸들 그런 줄 알았느냐 하며 시비가 붙다가 결국 갈라서게 되셨다나요? 그리고 삼촌이 저지른 그 끔찍한 잘못이라는 게 미성년 아동 유인 약취, 즉 초등학생을 집으로 몰래 데려와 그렇고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방학을 맞이해 시골로 내려온 동네의 아이들을 말이죠. 그 과정은 생각보다도 손쉽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게 삼촌의 집은 쭉 말해왔지만 어린이들의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었잖아요. 만화와 게임, 간식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요. 거의 2주 가까이 집에 아이를 감금한 채 일을 저지르다가 실종된 아이의 부모가 애를 찾아내며 경찰에 구속됐다더군요. 아버지께서 제 양육권을 갖게 된 것도 그 영향이 컸다던가요. 본래 양육권이라는 게 어머니 쪽으로 귀속되기가 훨씬 더 쉬운데 외가에서 그런 일이 있고 보니 꽤 참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얘기를 듣다가 문득 제게 그때 일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삼촌이 제게 몇 번씩이나 애들 사이의 유행을 캐물었던 것이요. 요즘 유행하는 간식은 뭐냐, 요즘 인기 있는 만화는 뭐냐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제가 공범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게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말이에요. 도저히 가슴속에 담아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나마 사연을 보내서 답답한 기분을 털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렇듯 비겁한 제보 참 면목이 없습니다. 부디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야밤의 도로는 현실감이 없다. 사방이 어두운 가운데 빗소리가 들려오고 오직 라이트가 비추는 한 뼘짜리 아스팔트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았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자동차의 소음이 아니라면 차가 멈춰있다고 해도 믿을 만한 정적 가운데 성유는 뻐근해지는 눈꺼풀을 깜빡이며 시선에 힘을 주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은 낮 동안 내내 힘겨운 근무를 마친 상황이었다. 퇴근하거든 반드시 냉장고에 식혀놓은 맥주를 들이키고 그대로 뻗으리라 결심했는데 야근이 끝나가는 저녁 늦게 걸려온 전화가 그것을 막았다. 성윤아, 나 진우인데 지금 대성이 아버님 돌아가셨단다. 먼저 가서 빈소 지키고 있을 테니까 조심히 와라. 고향 친구인 진우에게서 온 연락이었다. 고교 시절 내내 함께 다니던 옛 친구 아버지의 부고 소식. 타지에 나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지금도 서로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나누며 종종 만나는 오랜 친구였다. 성윤은 곧장 휴가를 신청해 차에 올라탔다. 그러나 금요일 저녁에 사무소 거리 근처는 숨막히게 막혔고 결국 속도를 내지 못한 끝에 여태 달리고 있는 것이다. 시선을 잠시 돌려 계기판 근처를 바라보자 연두빛 글자가 밤 10시 25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잠깐 좀 쉬어야 하나? 성윤이 딱히 밤 10시가 되면 잠이 드는 바른 생활 사나이는 아니었지만 오늘 하루는 너무나 길고 고됐다. 전날 후임이 쳐놓은 사고를 수습하느라 일찌감치 일어나야만 했고 낮 동안 열심히 몸을 굴렸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었다면 아마 진작에 골아떨어졌을 날이었다. 오랜 친구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아무리 부고라도 불평 한 번쯤 했을 법할 정도로 그런 와중에 이런 최면적인 밤길 운전을 계속하고 있자니 눈이 감기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아이씨, 왜 이래? 아. 졸음을 이겨보고자 라디오를 건드리던 성윤이 신경질적으로 욕을 뱉었다. 전원 버튼을 아무리 눌러봐도 헛눌리는 감각만이 돌아올 뿐 라디오는 아무런 소리도 뱉지 않았다. 사실 평소에도 시끄러운 걸 싫어해 차를 사고도 거의 건드리지 않던 버튼이다. 대체 언제 고장이 난 건지 성윤은 짐작도 가지 않았다.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어보려고 주머니를 뒤적거렸지만 그의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버뜩 머리를 굴린 성윤은 핸드폰을 마지막으로 넣어뒀던 곳이 가방 속이라는 걸 깨닫고 한숨을 내쉬었다. 가방을 놓은 곳은 뒷자리. 운전석에서 손을 뻗어봐야 닿을 리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나 뜻대로 안 되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었다. 잠시 차를 멈춰 핸드폰을 꺼내는 것도 여의치가 않다. 아까부터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도로는 산을 끼고 조그만한 커브를 그리고 있었다. 안쪽 차선에서 달리고 있는 와중에 차를 세웠다가는 사고의 가능성이 너무 높았다. 정말이지. 별것도 아닌데 돌아버릴 것 같은 상황이었다. 속으로 짜증을 삼키는 성윤을 조롱하듯 내비게이션은 속없이 태평한 목소리로 고속도로 진입을 예고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졸음은 더더욱 성윤을 내리눌렀다.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풍경이 변하던 국도와는 달리 끝없이 직선도로가 이어지는 고속도로. 더구나 평일 야간의 도로는 흡사 다른 세계 같았다. 넓은 8차선 전체를 통틀어 몇 킬로 동안이나 성윤 혼자만이 길을 나아가고 있다. 영하권을 밑도는 온도 탓에 틀어둔 히터, 그리고 따뜻한 가죽 시트의 온기에 휩싸여 피곤한 몸이 점점 풀어졌다. 지푸둥한 몸을 뒤채고 눈에 힘을 주고 목소리를 내어 혼잣말을 하고. 그래, 자면 안 돼. 성윤의 등이 채찍에 맞은 듯 번쩍 퍼졌다. 어느샌가 몽롱한 정신이 잠에 들었다가 앞으로 수그려진 머리가 클락션을 누른 것이다. 착실하게 누르고 있던 엑셀 탓에 계기판의 속도는 95km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행선 4차선을 거의 가로지르듯이 성윤의 차가 거칠게 요동을 쳤다. 식은땀이 순식간에 모공을 뚫고 등을 적셔온다. 이대로 갔다가는 친구 아버지의 장례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관짝에 들어갈 판이다. 성윤은 숨을 헐떡거리며 내비게이션을 조작해 졸음 쉼터를 찾았다. 다만 몇 시간이라도 눈을 붙이고 마저 가야 할 것만 같았다. 어렵사리 졸음 쉼터에 차를 대고 서둘러 의자를 뒤로 젖힌다. 행여나 핸드폰을 건드렸다간 오히려 잠이 달아날까 싶어 성윤은 그저 겉옷을 덮고 몸을 눕혔다. 그러나 달리고 있는 와중에는 침대 매트리스처럼 그를 감싸던 시트가 불편해진다. 의자 쿠션 속에 단단한 이물감이며 다리를 온전히 펴지 못하는 불편함. 질끈 감은 눈이 파르르 떨리며 짜증이 솟구쳐온다. 대체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느낌이었다. 성윤은 깊이 한숨을 내쉬며 몸을 뒤척였다. 그나마 새우잠을 자듯 몸을 웅크리고 옆으로 돌아눕자 그럭저럭 자세가 편해진 느낌이었다. 조금씩 졸음기가 눈꺼풀을 타고 내려온다. 자야 돼. 이 상태로 출발하면 다음 휴게소까지 1시간 반이야. 이거 무조건 사고나. 자. 그러나 문득 성윤은 무언가를 느꼈다. 눈은 아직 감고 있지만 정신은 화들짝 놀란 듯 맑아졌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혹시 강도인가? 그러고 보니 가끔 졸음 쉼터나 휴게소 같은 곳에서 차 주인이 급하게 화장실에 간 사이 앞좌석에 짐을 훔쳐가는 도둑에 대해서 들었던 기억이 났다. 썬팅을 꽤 짙게 해두었으니 이렇게 어두운 밤에는 안쪽을 훔쳐보기 쉽지가 않을 것이다.
성윤은 천천히 몸을 긴장시키면서 눈을 떴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는 달리 창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조명도 어둑한 쉼터와 화장실, 그리고 도로가의 불숲뿐. 근처를 서성이는 괴양 같은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하지만 성윤은 여전히, 그리고 분명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눈을 감고도 선명했던 그 느낌은 이제 거의 몸을 찌르는 것 같았다. 대체 어디서 지켜보고 있는 건지, 누가 날 노려보는 건지 찾고 있던 성윤의 눈에 순간 이질적인 무언가가 띄었다. 저게 뭐야? 하얀 얼굴이었다. 화장실 옆 숲을 사이, 벌레 유인 등의 파란 불빛을 비키듯이 막고 있는 얼굴. 유달리 새까만 수풀의 어둠 안에서 창백할 정도로 하얀 얼굴은 거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동그랗고 도톰한 뺨, 몽톡한 코, 빼죽이 나온 입술, 그리고 유달리 까만 눈이 차창의 선틴을 꿰뚫듯이 성윤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나마 성윤이 비명을 지르지 않은 것은 수풀 속의 얼굴이 어린아이의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뭐야? 누가 애를 저런 데다가... 성윤은 이마를 찌푸리며 사방을 살폈다. 자신이 차를 대놓은 곳과 조금 멀찍이 떨어진 곳에 검은색의 세단이 멈춰있는 것이 보였다. 눈에 힘을 주고 쳐다보니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뭔가 움직이는 듯한 게 보인다. 아마도 일가족이 함께 시골이라도 내려가다가 잠시 화장실을 이용할 겸 멈춰선 것 같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를 저런 곳까지 가게 두다니. 잠깐 망설이던 그는 한숨을 내쉬고는 잠겼던 문을 열고 일어났다. 못 봤으면 몰라도 이미 아이를 봤으니 모른 척 잠에 들 순 없는 성격이었다. 아이를 향해 다가가는 와중에 성윤의 눈에 앞차의 안쪽이 보였다. 화장실에서 흘러나오는 빛에 운전석에서 무언가 반짝거렸다. 아무리 봐도 맥주캔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물건이었다. 성윤의 미간이 저절로 찡그려졌다. 가끔 저런 인간들이 있다. 어차피 졸음쉼터에서 쉬고 갈 거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시는 인간들 말이다. 물론 어지간히 마신 것이 아니라면 몇 시간 수면으로 술 기운은 빠지겠지만 보통 이런 곳에서까지 술을 퍼마시는 인간 중에 절제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심지어 아이까지 데리고 나온 와중이 아닌가.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들이었다. 스쳐 지나가며 얼핏 보니 젊은 남녀로 보이는 두 사람이 서로 건배를 하고 웃느라 성윤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있었다. 저절로 한숨이 쏟아졌다. 아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벌레 물려. 성윤은 성큼성큼 아이에게로 다가가 쪼그려 앉아 말했다. 이래 봬도 집에 동생만 셋에 사촌들도 하나같이 연하라 애들 다루는 데인 이골이 난 그였다. 부모라는 작자들은 술판이 난 와중에 아이는 여전히 숲을 사이에서 얼굴만 쏙 내민 채 시선만 돌려 성윤을 바라보았다. 아이를 안심시키려 찡그렸던 얼굴을 펴며 성윤이 재차 아이에게 물었다. 여기서 뭐하니? 배고파서 기다려. 성윤의 고개가 모로 꼬였다. 말의 앞뒤가 전혀 맥락이 없었다. 물론 저 나이쯤 애들의 말이 대체로 이런 식이긴 하지만 발음이 저렇게 또렷한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처음이었다. 혹시 자기들 술 마시는 동안 아이한테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한 걸까? 왜? 엄마 아빠가 밥 안 줬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성윤은 아까 운전석에 있던 남녀를 향해 속으로 욕을 뱉었다. 무책임한 작자들 같으니. 차에 먹을 게 좀 있었던가 싶어 성윤은 아이에게 말했다. 아저씨가 먹을 거 좀 줄까? 아저씨 차에 과자 좀 있는데. 아니,
아저씨는 안 돼. 응? 아저씨는 술도 안 먹었고 나쁘지도 않아.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말들. 그제야 성효는 아이가 무언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화를 하면서도 오직 눈동자만 그를 향할 뿐 얼굴은 미동도 없다. 가까이에 와서도 구분되지 않는 수풀의 어둠 속에 정말 얼굴만이 매달린 듯 했다. 섬뜩한 느낌이 가슴을 간지르는 것 같았다. 불안하게 떨리는 눈꺼풀을 몇 번 깜빡인 성효는 행여나 서두르는 것처럼 보일까 가능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래, 알았어. 그럼 아저씨는 먼저 갈게. 안 돼. 뭐? 아저씨는 지금 가면 안 돼. 좀 이따가. 성윤이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아이의 까만 눈이 그의 발걸음을 따라 또렷이 그를 쫓았다. 중간쯤까지 비쩍비쩍 움직이던 그의 귀에 부르릉 소리가 들려온다. 앞차에 시동이 걸리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마치 신호인 양 성윤은 미친 듯이 뒤를 돌아 자신의 차로 달려들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시동 버튼을 누르고 문을 잠근 채 창문 너머로 시선을 돌린다. 자신의 뒤를 쫓아온 아이가 창문 사이로 손을 쑤셔 넣을 것 같은 기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아이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뿐인가? 마치 무언가를 기대하듯이 미동도 않던 얼굴이 먹이를 코앞에 둔 강아지처럼 활짝 웃었다. 찢어지듯이 귀에 걸린 입 안쪽은 얼굴이 매달린 수풀처럼 정말 새까만 색이었다. 곧 앞차가 불안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이의 얼굴은 이제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꼴이 되었다. 벌레 유인 등의 파란 불빛이 조그만 턱을 가로지르는 침줄기를 밝게 비추었다. 이상하리만치 긴 혓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입에 걸친다. 성윤의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그러나 그때 그의 귀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고무를 플라스틱 보드에 문지르는 것 같은 길고 높은 소리.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 시선을 간신히 앞으로 돌리자 비틀비틀 나아가던 검은 세단이 이상한 움직임으로 미끄러지고 있었다. 사방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았는데 졸음쉼터 앞쪽의 도로에 저녁 때 내린 겨울비가 얼어붙어 얇은 살얼음이 끼어 있었던 것 같았다. 브레이크 잡힌 후륜이 속절없이 미끄러지고 술에 취한 채 출발할 때부터 밟은 엑셀 탓에 속도가 붙어있던 세단이 곧 거칠게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높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곧 도로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순간 성윤은 보았다. 이제껏 헐떡이며 기다리던 것이 달려나가는 것을. 수풀의 어둠 속에서 기다리던 아이가 뛰쳐나왔다. 아니, 아이의 얼굴을 했을 뿐이다. 이상할 정도로 길고 가느다란 내 다리, 짧고 굵은 몸통, 목도 없이 가면처럼 달라붙은 하얀 얼굴. 마치 기린의 목을 뿌리깨에서 잘라내고 그 절단면에 어린아이의 얼굴을 박아놓은 것 같은 그런 흉측한 몰골로 그것은 환하게 웃으며 달렸다.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된 성윤이 비명을 지르며 차를 출발시켰다. 신고고 뭐고 더는 버틸 수가 없었다. 차가 미끄러지는 것 같았지만 간신히 핸들을 뒤틀어 사고를 피한다. 거칠게 엑셀을 밟으면서 성윤은 백미러를 보았다. 검은 짐승이 희죽 웃는 얼굴로 세단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문득 짐승이 짓거렸던 말이 머릿속을 스쳐간다. 배고파서 기다려. 아침에 일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햇살은 맑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봄바람은 따뜻했다. 전날 넘어진 것 때문에 무릎과 머리가 좀 아프긴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이상할 정도로 몸이 가뿐했다. 솔직히 말하면 살이 빠졌나 싶을 정도로. 문제는 내가 2층에 있던 내 방에서 내려와 부엌에 들어갔을 때였다. 아들, 일어났니? 순간 나는 간신히 비명을 억누를 수 있었다. 나를 반기며 국그릇을 식탁으로 옮기는 엄마의 얼굴에 눈이 없었다. 무슨 공포 영화처럼 눈알이 없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없었던 양 눈이 있어야 할 자리가 깨끗하고 맨들맨들한 피부로 덮여 있었다. 영화 같은 곳에서 한 번쯤 보았던 특수분장 같았지만 실제로 내 눈앞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 도저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불쾌함이 몸을 울렸다. 거기 서서 뭐해? 얼른 앉아서 밥 먹어. 그러다 학교 늦는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오는 아빠도 똑같았다.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듯 눈이 없이 깨끗한 얼굴. 나는 치밀어 오르는 토악질을 간신히 참으며 재빨리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아침 생각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생각해도 정말 초인적인 인내심의 결과였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확인한 것은 거울 속의 내 얼굴. 하지만 아빠 엄마와는 다르게 내 얼굴은 멀쩡했다. 조금 작은 듯 싶은 눈도, 색소가 옅어 빛바랜 갈색의 눈동자도 몇 번이나 더듬어 보며 확인을 했지만 내 눈은 정상적으로 달려 있었다. 공포심이 아랫배를 묵직하게 짓눌렀다. 하지만 나는 부모님께 이 일을 고백하는 대신 필사적으로 눈을 내리깔며 집을 나섰다. 수능까지 고작 2달이 남아 있었다. 고2가 되어서야 공부를 시작한 나는 그제서야 간신히 교과목 범위 암기를 마치고 모의고사 연습을 하던 때였다. 행여나 이 이상 상태를 보고했다가 병원에 끌려가 버리면 2년의 공부가 모조리 무산될 상황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걱정이었지만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다. 학교에 가는 길에도 공포는 끝이 없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길은 학교 학생들과 출근하는 어른들, 하다못해 길거리를 떠도는 길고양이까지도 모조리 눈이 지워져 있었으니까. 외눈박인 마을에서는 2눈 달린 사람이 장애인이라던가. 나는 혹시 내 이변을 알아챈 누군가가 왜 너한테 눈이 달렸냐며 달려들 것만 같은 기괴한 두려움이 휩싸여 땅에 눈을 쳐박고 걸었다. 에이, 수! 어?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배가 좀 아파서. 친구들이 말을 걸어올 때마다 몸이 떨려온다. 내가 아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악하게 본뜬 마네킹이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말하는 입술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손과 뺨이 미치도록 소름 끼쳤다. 차라리 생긴 것처럼 말도 기괴하게 한다면 오히려 덜 소름 끼칠 것 같았다. 그 부조리한 엇박자가 참을 수 없이 두려운 기분. 간신히 1교시를 마쳤을 때쯤 더 이상 공부고 뭐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저 교복 셔츠가 다 젖도록 심한 식은땀이 몸을 짜내듯 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수연아, 괜찮아? 그리고 그때 구원이 찾아왔다. 내게 말을 걸어온 것은 놀랍게도 양쪽 눈이 다 달린 평범한 모습의 동급생이었다. 물론 사람은 양쪽 눈이 다 달린 쪽이 보통이지만 주변을 맴돌고 있는 마네킹들 사이에서 그 아이는 거의 후광을 뿜어내고 있는 것 같았다. 너 누구야? 누구긴 너랑 같은 반 16번 김재현인데 아까부터 땀을 엄청 흘리길래 걱정돼서 와봤어. 김재현? 누구더라?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의문이었다. 입고 있는 교복도 자연스러운 태도도
어느 모로 보나 우리 반 학생이었지만 그 아이의 이름은 유달리 입에서 꺼끌거렸다. 이래봬도 성격은 좋은 편이라 딱히 아무와도 거리낌 없이 잘 사귀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얼른 익숙해지지 않는 이름이었다. 더구나 오전 내도록 눈가가 맨질맨질한 마네킹만 보아왔던 탓인지 그는 유달리 잘생긴 얼굴이 눈에 띄었다. 저런 아이라면 내가 모를 수가 있나? 괜찮아? 너 안색이 많이 어두운데? 그게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양호실 갈래? 내가 데려다 줄게.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려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주변을 활보하는 마네킹들을 보기만 해도 멀미가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억지로 버티기라도 했다가는 이 교시가 다 끝나기도 전에 기절해버릴 것만 같았다. 그런데 내가 재현이의 부축을 받아 일어난 순간 주변이 삽시간에 조용해졌다. 복도 너머는 여전히 시끌시끌했지만 교실 안이 소름 끼치게 조용해진다. 주변을 둘러보자 아무렇게나 사방을 뛰어다니거나 책상에 앉아있던 마네킹들이 모조리 내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신경 쓰지 말고 가자. 얼른! 재현이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나는 가능한 한 모나지 않은 동작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내가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삐걱삐걱 마네킹들이 고개를 돌린다. 문을 나서자 교실 안의 정적이 순식간에 기나긴 복도에 들어찼다. 신나게 실내어를 걷어차던 애들도 아침이라도 굶은 양 빵과 주스를 삼키던 애들도 모조리 입을 딱 다문 채 나와 재현이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나는 그들이 차라리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던 생각을 심하게 후회했다. 정말로 그들이 마네킹처럼 굴기 시작하자 피부를 대패로 긁는 것처럼 소름이 솟구쳐 온다. 그나마 간신히 도착한 양호실은 좀 경우가 나았다. 양호 선생님 혹은 그의 모양을 한 눈없는 마네킹은 같은 반 애들처럼 딱딱하게 굳어 내 쪽을 바라보는 대신 자연스럽게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재현이 왔구나. 뭐 때문에 왔니? 아니요. 아픈 건 재현이가 아니고 저예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재현이가 절 좀 부축해줬어요. 응? 아, 그랬니? 일단 저기 가서 좀 누워있어. 양호 선생님은 무언가 좀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선선히 내게 침대를 권했다. 평소라면 무릎이 깨져서 피가 철철 나건 창자가 비틀리듯 배가 아프건 어지간하면 수업을 째게 해주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아마도 내 얼굴이 어지간히도 끔찍했던 모양이었다. 사방이 커튼에 둘러싸인 침대에 눕자 그나마 온몸을 짓누르던 공포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수십 구의 마네킹이 살아 움직이던 교실보다는 훨씬 있을 만한 곳이었다. 좀 괜찮아? 아침부터 땀 엄청 흘리더라. 아, 진짜 고마워. 내가 오늘 좀 이상하네. 그래? 뭔가 이상한 게 보이거나 그래? 자연스럽게 침대 옆 의자에 앉은 재현이의 입에서 말이 뚝 떨어졌다. 나는 얼굴에 올린 오른팔로 표정을 가린 채 조심스럽게 눈을 굴렸다. 그가 하는 말이 묘하게 내 상태를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다. 뭔가를 알고 하는 소리일까? 그 순간 떠오른 것은 아침에 했던 기묘한 망상이었다. 나에게 눈이 달린 것을 깨달은 마네킹들이 일제히 내 눈을 후벼파러 달려오는 상상. 혹시 내가 재현이의 말에 그렇다고 대답하면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까? 재현이도 나도 잠시 말이 없어졌다. 싸구려 가습기가 돌아가는 낮은 구동음이 시끄럽게 귀를 울렸다. 망설이던 내가 입을 열려던 순간 수연아, 너 몸 많이 안 좋니?
조퇴하고 병원 갈래? 양호 선생님이 닫힌 커튼을 열며 나에게 물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던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내가 양호 선생님께 뭐라 말하기도 전에 재현이가 먼저 입을 뗐다. 아니에요, 선생님. 얘가 배가 좀 아픈가 봐요. 좀 쉬면 나을 거예요. 그는 적극적으로 선생님을 밀어냈고 뭔가 말하려는 듯 망설이던 선생님은 내가 괜찮다고 중얼거리자 포기하고 양호실을 나갔다. 또다시 기묘한 침묵이 침대 2대뿐인 양호실을 가득 채웠다. 이상한 거라면 어떤 거? 뭐 예를 들면 사람 얼굴이 이상하다던가 아니면 걸어다니는 모습이 기괴하다던가. 사실은 내가 지금 그렇거든. 손에 땀이 흐를 정도로 긴장한 나와는 달리 재현이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그렇게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재현이에게는 지금 사람들이 물구나무를 선 채로 걸어다니는 걸로 보인단다. 거꾸로 서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팔을 덜덜 떨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게 보통인 것처럼 말이다. 사실 몸 안 좋아 보인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야. 물론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긴 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내 눈에는 네가 유일하게 똑바로 서서 걷는 사람이거든. 너도야? 너도 그래? 나는 절박하게 물었다. 솔직히 말해 이 기분 나쁜 상황이 내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닫자 눈물이 나올 정도로 정말 기뻤다. 마치 상식에서 떨어져 나간 듯 외롭고 두려웠던 마음이 삽시간에 누그러졌다. 서로 보이는 것은 달랐지만 적어도 재현이나 나나 기괴한 세상 속에서 서로만이 유일하게 정상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한번 말문이 터지자 나는 거의 매달리듯 재현이를 붙잡고 떠들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랬다는 점, 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점 등등 말이다. 나 진짜 나만 이상한 세상에 떨어진 줄 알고 너무 놀랬어. 나도 그래. 나는 너보단 좀 오래됐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한 명이라도 정상인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하네. 그러게. 근데 내가 왜 여태 너 같은 애를 몰랐지? 고3이라 고모만 파서 그랬나? 하여튼 앞으로 좀 친하게 지내자야. 그러게. 앞으로도 친구하면 좋겠다. 계속. 서로 신변 잡기를 나누는 끝에 한창 내가 어제 축구하다가 넘어진 것이 문제일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하고 있을 때쯤 다시금 양호실의 문이 열렸다. 수연아, 아직 있니? 네. 너 지금 조퇴해서 담임 선생님한테는 내가 얘기해뒀으니까 나가서 빨리 병원 가봐. 어서. 순간 나는 미묘한 기분에 인상을 찌푸렸다. 아까 들어올 때 양호실 이용 기록에 이름과 반을 적어뒀으니 선생님도 내가 3학년인 것은 아실 것이다. 아마 어느 학교에서나 그렇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공부 외에 무언가를 하려면 넘어야 할 벽이 몇 개나 있다. 그런데 아무리 양호 선생님이라도 이렇게 나에게 조퇴를 권하다니.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그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다. 마치 내가 피라도 토하는 꼴을 보는 것처럼 말이다. 이상하고 기괴한 기분이 몸을 엄습해왔다. 그런데 그때 재현이가 침대 옆에 보조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곧장 양호 선생님의 양팔을 붙들었다. 수연아, 도망가! 어서! 양호 선생님은 당황한 듯이 몸을 비틀었지만 재현이의 힘이 보기보다 센 것인지
얼른 그의 구속을 풀지 못했다. 난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침대에서 뛰쳐나갔다. 양호실의 문을 부술듯이 열어젖히고 실내화 차림인 채 교정을 나섰다. 쉬는 시간이 끝나서 아무도 없는 운동장이 불타는 것처럼 빛이 났다.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대체 어디로? 아침부터 머리를 울리던 두통이 이제는 종을 두드리듯 끝없이 이마를 조여온다. 마치 미간 사이로 내 살가죽과 뼈가 온통 빨려 들어가 버리고 나라는 사람이 허공에 흩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다. 뜨거운 코피가 주르륵 흘러나왔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을 때 나는 참을 수 없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아 버렸다. 학교의 벽면에 달린 창문 쪽에 서로 다른 얼굴들 수백 개가 내 쪽으로 고개를 향하고 있었다. 하나같이 포토샵으로 지워버린 듯이 맨들맨들한 눈가를 한 채 마치 어떤 설치 미술품의 한 면처럼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 순간 머리의 한가운데 혈관이 툭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두개골을 열어 직접 냉수를 붓는 것 같은 시원한 감각과 함께 나는 정신을 잃었다. 수연아, 수연아, 너 괜찮아? 어? 다음에 눈을 떴을 땐 새하얀 천장이 보이는 병원 침대 위였다. 곁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렸지만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옆에서 고개를 내민 엄마는 코와 입에 더불어 양눈까지 멀쩡히 달린 채였다. 나는 거의 100년 만에 엄마의 눈을 본 듯한 기분에 저절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의사의 설명에 의하면 내가 그날 오전 내내 앓던 두통과 기괴한 환시는 뇌의 문제였다고 한다. 그 전날 축구를 하다가 머리를 골대에 부딪혔는데 그때 생긴 가벼운 뇌진탕에 더불어 작은 혈전이 생겨 머릿속의 혈관을 틀어막았다던가. 솔직히 말해 곧장 뛰쳐나온 담임 선생님이 날 바로 병원에 데려오지 않았다면, 정말 어느 드라마에 나오는 말처럼 1분만 더 늦었더라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작게는 가벼운 사지마비 증상이나 심할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천치가 됐을지도 모른다고. 간신히 학교에 다시 나갈 수 있을 때까진 한 달쯤이 걸렸다. 사실 고3이라는 특수 환경만 아니라면 한 달은 병원에서 요양해야 했지만 조치가 빨라서 후유증도 수술 경과도 괜찮아서 정말 다행이었다. 그날 아침 내가 했던 망상과는 달리 공부한 내용은 그리 흐려지지 않았다. 재활 운동이랍시고 병원에서도 교과서를 좀 뒤적였던 게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 야, 수! 너 괜찮냐? 그날 아침에 오지간히 이상하긴 했는데 뇌진탕 같은 거라며? 이제 괜찮아. 다시 두 눈을 달고 나타난 친구가 가장 먼저 말을 붙였다. 그 사소한 사실이 교실에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배를 짓누르던 공포감을 풀어주었다. 그는 여전히 걱정 어린 눈으로 나에게 속삭였다. 야, 그날 네가 재현이랑 대화하고 같이 교실에서 나갈 때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나는 그의 말에 세게 웃어 보이고는 싸늘하게 뒤를 노려보았다. 우리 교실에서 유일하게 내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 가능한 한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던 내가 잘 모르던 동급생. 재현이가 청소연구함 앞에 자리에서 멍하니 나와 눈을 맞추었다. 여전히 목소리를 낮춘 친구가 뒤에서 조심스레 속삭였다. 혹시 말이야, 너 그때 무슨 초능력이라도 생겼던 거 아니야? 어떻게 쟤랑 말이 통했냐? 김재현. 우리 반의 유일한 특수반 학생. 어려서 겪었던 열병 때문에 누구와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아이. 원래라면 특수학교에 가야 했겠지만
애엄마의 욕심 때문에 보통 학교로 보내진 동급생. 아마 그날의 나는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초능력이 생겼다기보다 뇌의 채널 같은 것이 바뀌었던 거라고 생각한다. 라디오의 주파수 혹은 TV 채널을 돌린 듯 보통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진 대신에 저 녀석과 가까워졌던 거겠지. 그래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기괴하게 비틀린 와중에 서로만이 유일하게 정상으로 보였을 것이다. 내가 재현이와 교실을 나설 때 그에게 부축을 받으며 복도를 지나는 동안에 조용했던 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간다.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언제나 색칠 공부 따위를 하던 재현이와 의사소통이 통한 것처럼 움직이고 있으니 당연히 기이해 보였을 것이다. 양호 선생님이 나를 걱정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부축을 받아 양호실에 온 것도 모자라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오죽이나 염려가 되셨을까. 나는 그날 양호 선생님을 붙들며 내게 도망치라 말하던 재현이를 떠올렸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말이다. 내가 조금만 더 정신을 붙들고 도망을 쳤더라면, 의사가 했던 말처럼 1분만 더 늦게 병원에 도착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스산하고 음울한 소름이 팔과 목덜미에 쭉 돋아났다. 내 기억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내게 도망치라고 소리 지르던 재현이의 얼굴은 분명히 웃고 있었다. 앞으로도 친구하면 좋겠다. 계속. 빌어먹을. 방을 잘못 골랐네. 현식은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미간을 찌푸리며 그렇게 중얼거렸다. 물론 헛소리였다.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자전거 여행 중 갑작스럽게 비가 온 것이 최초의 문제였다. 트레킹을 하듯 천천히 주행을 즐기고 있던 무렵 어느샌가 꾸물거리던 하늘이 마침내 비를 토하기까지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당장 일기예보만 철석같이 믿고 코스를 잡은 터라 달리던 곳은 국도의 한가운데. 근처엔 편의점은커녕 상가 건물조차 보이지 않는 산속이었다. 비는 점점 굵어져 속도를 내면 숫제 송곳으로 얻어맞는 기분이 들 정도. 이대로 달렸다가는 당장 내일 여행은 둘째치고 응급실에 들어가야 할 판이었다. 그래, 거기까지도 괜찮았다. 현식이 무식한 육체파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당장 비 좀 맞는다고 해서 골골댈 정도로 약골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악재는 절대로 혼자 오는 법이 없었다. 자전거의 체인이 망가진 것은 비가 오기 시작한 지 10분 후. 하다못해 핸드폰 지도에 찍히는 휴게소까지만이라도 가야 한다고 무리하게 밟아댄 결과였다. 본래 목표였던 휴게소까지 만약 걸어서 간다면 최단 거리라도 1시간 반은 훌쩍 넘게 걸릴 터였다. 가능하고 말고를 떠나서 도저히 그러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다. 그러다가 발견한 곳이 바로 이곳, 산중에 있던 작은 모텔이었다. 벽면은 페인트칠이 벗겨져 군데군데 얼룩이 졌고 건물 자체도 작고 허름해 처음에는 폐건물인 줄 알았다. 하지만 뜻밖에도 몇몇 창문과 입구 쪽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얼른 달려서 도착한 것이다. 유리로 가로막힌 데스크 너머에 누워있던 사장이 혼자 들어오는 현식을 보고는 의외라는 듯 입술을 삐뚤음이 세웠다. 그 얼굴을 보고서야 현식은 모텔의 정체를 대충 짐작했다. 그 외 그런 곳이 있다. 산중이나 고속도로의 근처. 도저히 숙박시설이 필요하려고는 보이지 않는 한적한 부지에 세워진 모텔. 궁전이니 파라다이스니 하는 시시껄렁한 이름이 붙은 그 모텔들은 놀랍게도 제법 영업이 되는 편이다. 성수기 수익으로 비수기를 버티는 관광지도 아니고 군부대 근처라
면회객을 상대하는 외박 장사도 아니라 단순히 불륜을 위한 곳들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대부분은 현금으로만 요금을 받고 카드라면 1층에서 영업 중인 식당의 계산기에 찍는다. 내비게이션의 지도나 중개 어플에도 가입하지 않으니 기록으로만 보면 숙박을 했다는 걸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곳들. 현식이 들어선 낡은 모텔은 바로 그런 부류였다. 그러니 뜬금없이 젊은 남자 혼자서 들어서자 놀란 눈치를 하는 것이다. 현금. 카드는 지금 못 받아요. 리더기가 고장나서. 당연히 현식도 그럴 거라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현식의 마지막 악재가 터졌다. 그의 지갑에 현금이라고는 고작 3만 원뿐이었다. 그나마 빗속에서 다 젖은 것을 바다는 준 데서 긁어모은 것이었다. 물론 당연하다는 듯 모텔 입구 구석에 ATM기가 있었지만 빗물을 한껏 들이킨 카드들은 먹통이었다. 잠깐비라도 피하고 가면 안 되냐기엔 주변엔 아무것도 없이 건물 하나뿐. 젖은 물과 기름을 뚝뚝 흘리며 모텔 입구를 전세 내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었다. 결국 주차장에서 체인만 고쳐서 나가겠단 말을 하고 현식이 돌아섰을 때 모텔 주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좀 싼 방 있는데 거기라도 드려? 싼 방요? 예. 여기 맨 꼭대기 7층이 공사 중이라 6층은 사람 안 받고 있었거든. 공사 때문에 끊어놔서 전기는 안 들어올 건데 대신 따뜻한 물은 잘 나올 거요. 거기라도 좋으면 내 3만 원에 드릴게. 그야 두말할 것도 없었다. 그는 냉큼 3만 원을 내밀고는 후딱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과연 6층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어두컴컴했다. 바깥에는 비가 오는 중이니 밝기는 초저녁 때 정도쯤일까. 하지만 현식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다. 방 안에 전기가 필요한 시설이라곤 TV와 에어컨뿐. 뜨거운 물로 씻고 이불 속에서 몸을 데우면 그만인 그에게는 딱히 불편할 것도 없는 그런 제안이었다. 옷을 빨아 옷걸이에 널어놓고 가방에 짐들을 빼내 말리고 마침내 자기의 몸까지 다 닦아내는 데에는 대강 2시간쯤 걸린 것 같았다. 드라이어가 됐다면 더 좋았겠지만 방값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들어온 만큼 거기까지 바랄 배짱도 없었다. 아무리 낡았어도 건물은 건물. 이불을 덮으니 금세 몸에 박혔던 냉기가 가시고 천천히 졸음이 쏟아졌다. 그리고 그 순간 어이씨, 깜짝이야. 뭐야? 천장에서 뭔가 둔탁한 충격음이 들려왔다. 소리로 짐작해보자니 아마 드라이어나 핸드폰 따위를 떨어뜨린 것 같았다. 공사 중이라던 위층에서 들려온 소리에 처음엔 잠깐 뭔가 싶었지만 곧 현식은 생각을 바꾸었다. 모텔에 들어오기 전에 보기엔 공사 중이라는 티가 전혀 나지 않았던 걸 보면 아마 내부 공사일 것이다. 그래봐야 방 몇 개를 보수하는 정도겠지. 그렇다면 7층에도 손님이 있어서 이상할 건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고객증이 비정기적으로 오는 이런 곳에서 되는 대로 손님을 받은 모양이었다. 대체 뭐가 문제인지 웅얼거리는 말소리도 들려오는 걸 봐선 아마 싸우는 중인 듯 했다. 참, 날씨도 꿀꿀한데 싸우긴 뭘 저렇게 싸우냐? 아휴. 몽롱하니 잠들기 딱 좋았는데 현식은 아쉬운 마음에 입맛을 쩝타셨다. 지금 이 순간 현식이 잠들지 않으면 딱히 할 것이 없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 TV도 틀 수 없고 비를 맞아서 그런지 마시간 핸드폰. 남은 건 시간이요 할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결국 현식은 곧 심심풀이 삼아 위층의 소리에 조금씩 귀를 기울였다. 이건 화장실 쪽으로 가는 발소리인가?
좀 가벼운 걸 보니 여자 쪽이네. 일부러 화낸 거 티내려고 발소리 크게 내는구만. 어우, 남자도 성질이 바짝 올랐네. 발을 구른 건가? 아니, 뭘 집어 던진 건가? 뭐가 좀 안 맞으셨나들? 천장이 어찌나 얇은지 위층 발소리를 듣고도 상황이 짐작이 갔다. 발소리와 언성으로 남녀의 캐릭터를 잡다 보니 슬슬 꽤 흥미로워져서 현식은 어느샌가 아예 침대에서 일어나 귀를 천장 쪽으로 향했다. 혈기 충만한 20대 청년에게 연문은 뿌리치기 어려운 그런 오락거리였다. 아무리 허술한 건물이라도 명색인 모텔이라 대화의 전문까진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만 대강의 맥락은 알 수가 있었다. 회사 얘기가 좀 나오는 걸 봐서는 오피스 와이프? 여자 쪽이 좀 더 직급이 낮은가 보네. 흔한 얘기였다. 부장이나 과장쯤 되는 중년의 사내가 여자 대리를 건드려 실컷 데리고 놀다가 떠나는 이야기. 물론 당사자에겐 억장이 무너지는 실화겠지만 아마 어지간한 TV 프로그램에선 사연으로도 받아주지 않을 터였다. 세상의 비극은 흔하고 지적 문제는 더욱더 흔한 거니까. 과연 현식의 예상이 틀리진 않았는지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음의 지분이 점점 여자의 것으로 채워졌다. 남자도 중간중간 몇 마디쯤 말하는 것 같았지만 거의 5분에 한 마디나 될까. 짐작한 사정이 맞았다면 남자 쪽은 할 말이 없을 테지. 온전히 여자 쪽이 주도권을 잡자 소음은 점점 사그라들었다. 손뼉도 짝이 맞아야 치는 법. 남자가 입을 꾹 다물고 버티자 여자도 점점 지치는 것 같았다. 에이구, 곧 끝나겠구만. 에휴, 나도 잠이나 자야지. 점점 잦아드는 천장 너머의 소리에 현식은 아쉬운 표정으로 입맛을 다시며 다시 침대에 누웠다. 어느새 시간은 첫 소음으로부터 거의 1시간이나 흐른 뒤였다. 서로 맞대거리를 하며 싸웠다곤 해도 어지간히 체력 좋은 사람들이구만. 현식은 인매를 삐뚤음하게 지켜올리며 웃었다. 화면이 나오지 않는 사이코 드라마라도 한편 본 듯한 기분이었다. 내일 나갈 때쯤 카운터의 사장을 통해 이야기를 좀 건져보면 전체적인 윤곽을 더듬어 볼만했다. 그때 현식의 시선을 다시 천장으로 끌어올리는 소리가 있었다. 발소리? 아니야. 소리가 울린 크기로 봐서는 접지면이 크고 더 무거운 쪽이다. 현식의 머릿속엔 천장 위편에 그림이 그려졌다. 아마도 사이즈로 봐서는 커다란 배낭 정도쯤. 궁금함을 참지 못한 현식이 벌떡 일어나 귀를 가까이 했다. 침대에 누웠을 때는 큰 소리밖엔 들리지 않았지만 귀를 가까이 하자 좀 더 작은 소리들이 들려왔다. 작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바닥에 가까워진다. 바닥에 떨어진 배낭 사이즈 정도의 둔탁한 추라금과 엮어보자면 아마도 사람이 바닥에 쓰러진 것 같았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뽀드득거리는 소리. 현식은 재빨리 시선을 아래로 돌렸다. 요즘 시대에 드물게도 바닥이 매끄러운 PVC 장판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닥에 쓰러졌고 뭔가 뽀드득거리는 소리랑 아주 작은 말소리. 설마. 현식의 머리에 바닥에 누운 채 사지를 바둥거리며 욕설을 토해내는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사람의 모습도. 그의 상상을 부채질하듯 불규칙적으로 이어지는 뽀드득하는 소리가 점점 더 많이 들려왔다. 불길한 상상이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현식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혹시나 설마 싶지만 지금 저 소리가 위층에서 다투던 남녀의 몸싸움 소리라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전후 사정이 지나칠 정도로 그럴듯했다. 행여나 여자 쪽에서 남자의 치부와 관련된 뭔가를 회사에 떠들겠다고 말했다면 감정적으로 울컥한 남자가 뭔가를 저지른다는 게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닌 것 같았다. 어쩌지 하고 잠시 넋을 놓고 있던 현식은 재빨리 침대 옆에 전화기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아, 맞다. 여기 전기 안 들어오잖아. 아씨. 현식이 자신의 이마를 세게 후려쳤다. 딱히 명함 같은 것도 들고 올라오지 않았으니 모텔 프론트에 있을 사장에게 사정을 설명하려면 당장 밑으로 뛰쳐내려가야 할 판이었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재빨리 옷걸이에 걸어뒀던 옷들을 몸에 걸쳤다. 불쾌하고 소름 돋는 습기가 그대로였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한 번 더 큰 소리가 들려왔다. 서둘러 침대로 뛰쳐 올라가자 흐릿하지만 거칠게 숨을 헐떡이는 소리도 함께 들렸다. 방금 들려온 큰 소리는 아까 것보다도 더 크고 묵직했다. 여자 위에 올라타 있던 남자가 모종의 이유로 옆으로 쓰러진 듯이 비마저 그쳐 고요한 모텔방 안에 위층에서 끊어질 듯 약하게 들려오는 호흡소리가 가득 찼다. 어쩌지? 여자가 어떻게든 반항을 한 건가? 그럼 내가 굳이 프론트로 내려갈 필요가 있나? 스스로도 비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현식은 그저 평범한 소시민이었다. 벽 너머의 드라마였다면 기꺼이 엿들어줄 마음이 있었지만 거기에 휘말리는 것은 결단코 사양이었다. 한동안 망설이던 현식은 그러나 곧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어깨에 대충 걸쳐놨던 옷이 발등 위로 툭 떨어진 것이다. 평소 현식이 아끼던 정자켓의 쇠 단추가 피부에 닿자 거의 얼음처럼 식어있던 냉기가 소리에 집중하고 있던 현식을 가차없이 찔렀다. 아, 차가. 소리를 내지른 순간 위층의 소리가 거짓말처럼 딱 끊어졌다. 천장이 저렇게 얇아 위층 소리가 그대로 들려온다면 그 반대라도 안 될 곳도 없을 것이다. 현식은 단박에 위층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눈치챘음을 깨닫게 되었다. 잠시 동안의 영혼 같은 침묵이 흐르고 곧 무시무시한 발소리가 문 쪽을 향해 내달리는 것이 들려왔다. 현식의 방은 계단 바로 옆에 610호. 위층도 마찬가지라면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달려서 30초도 걸리지 않을 터였다. 그는 곧장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오후 내내 자전거를 달리느라 뻣뻣했던 다리가 쥐라도 날 듯이 저릿거렸지만 망설일 틈이 없다. 그가 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 복도 너머 계단에서 미친 듯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현식은 거의 비명이라도 지를 듯한 기분이 되어 문을 붙들었다. 간발의 차였다. 현식이 문을 잡아당기고 손잡이에 잠금쇠를 돌리는 것과 동시에 무시무시한 힘이 문을 바깥쪽에서 당겼다. 잠긴 문이 거의 손톱 반만큼이나 복도 쪽으로 밀려났다. 만약 도어락이 자동으로 문을 잠궈주길 기다렸다면 그대로 끝장이 났을 것이다. 현식은 어느샌가 거칠게 끓어오른 호흡을 귀가 아플 정도로 헐떡거렸다. 한동안 공포에 질려 몸이 멎었던 그는 잠시 후 천천히 문과의 몸을 가까이 가져갔다. 문에 달려있는 외부 확인용 렌즈를 확인하고 싶었다. 있었다. 복도에. 현식이 짐작한 대로 체구가 작은 여자가. 산발한 머리가 눈을 가리고 몸에는 슬림한 네글리지 하나만을 걸친 그 여자는
오른손에는 피칠갑을 한 채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천장을 사이에 두고 있던 두 사람이 지금은 문 하나를 마주보고 있는 꼴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검은색의 만년필. 아마도 저것이 두 번째로 들렸던 쿵소리의 원인이겠지. 현식은 가늘게 눈을 떨었다. 깊고 어두운 구렁텅이처럼 검게 가라앉은 여자의 눈과 자신의 눈이 마주친 기분이었다. 표정도 없이 헐떡이는 일도 없이 마치 인형처럼 무감정하게 안쪽을 노려보던 그녀는 곧 천천히 걸어서 복도의 반대편으로 사라졌다. 방향을 보자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 아이씨, 제기랄. 그제야 머리가 돌기 시작한 현식이 속으로 욕을 내뱉었다. 내부 전화를 쓸 수 없는 지금 카운터로 내려가려면 엘리베이터나 계단뿐. 그러니 흉기를 든 여자에게서 도주하고 싶었다면 차라리 그녀가 방심했을 때 문을 열어서 제압하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렌즈로 확인할 수 있는 시야의 밖으로 사라진 이상 여자가 문 바로 옆에 대기하고 있을지 엘리베이터 옆에 숨어 있을지 알 수가 없다. 현재 그의 위치는 6층. 이래서는 창문으로 도주할 수도 없다. 갇혀버린 것이다. 우선 침착하자. 어쨌거나 만년필 하나로는 문을 따고 들어올 수 없어. 그래. 현식은 침대에 걸터앉아 호흡을 가다듬었다. 일단 문을 잠궈뒀으니 당장은 안전하다. 문 밖의 여자가 문 따는 재주라도 없는 이상은 적어도 방에 침입할 순 없을 터였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할까? 만약에 여자가 프론트로 내려간 거라면, 물론 만에 하나의 경우지만 모텔 주인도 무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여기는 내비게이션에도 찍히지 않는 낡은 모텔인데다가 핸드폰은 목통이니 경찰을 부를 수도 없는 상황. 최악의 경우에는 도망치다 말고 여자에게 등을 습격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나가지 않을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 현식은 입술을 깨물었다. 나가야겠어. 차라리 대강 위치를 알고 있을 때가 낫겠어. 모텔 주인한테 알리기만 하면 돼. 마음을 굳힌 현식은 곧장 겉옷을 오른팔에 감았다. 무기가 될 만한 것도 없이 맨몸으로 나가더라도 최소한 젖은 청자켓을 감아둔 팔이라면 방패로 쓸 수 있을 것이다. 깊게 심호흡을 하고 조금씩 문을 연다. 손이 격렬하게 떨리는 와중에도 눈은 천천히 벌어지는 문의 구석구석을 살핀다. 문의 양옆, 혹시나 싶은 마음에 위아래까지 샅샅이. 충분히 안전하단 생각이 들자 오른팔을 앞으로 내민 채 고개를 내밀어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본다. 여자가 숨어있는 듯한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크게 숨을 들이킨 현식은 재빨리 문을 뛰쳐나갔다. 계단에도 여자가 숨어있는 것 같지 않다. 최대한 빨리 내려가야 한다. 눈치를 보듯 한 칸씩 내려가던 걸음이 힘껏 세 칸을 건너뛴다. 그리고 그때 사람의 말 같지도 않은 기괴한 비명이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렸다. 고개를 들어올리자 난간 위편의 좁은 틈새로 여자의 새빨간 눈이 곧장 그를 마주한다. 현식은 뛰었다. 학교에서도 일해본 적이 없을 만큼 긴박하고 다급하게. 작은 맨발이 대리석의 계단을 밟은 습기차고 축축한 소리가 빠르게 그의 뒷공무니를 쫓았다. 6층에서 5층, 5층에서 4층. 마침내 세 칸은커녕 한 층 대참을 통째로 뛰어내리듯 몸을 던지는 현식. 하지만 발소리는 조금도 뒤처지지 않고 그를 뒤쫓았다. 아저씨! 그리고
간신히 1층의 층계참에 도착한 현식이 빈명을 지르며 모텔 주인을 부르짖는 순간 발밑이 훅 꺼지는 섬뜩한 감각과 함께 바닥이 무시무시한 기세로 시야에 솟구쳤다. 간신히 청자켓을 감아둔 오른팔을 들어올린 것은 기적이라고 봐도 좋을 터였다. 거칠게 부딪힌 머리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곧 그의 의식이 깜깜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여자와 남자는 현식의 짐작대로 내연 관계였다고 했다. 남자는 계장, 여자는 대리. 야근이 잦은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된 둘은 얼마 안가 불륜 커플이 되었고 해선 안 될 일들을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남자 쪽의 부인이 아이를 출산하고 소원하던 부부관계가 회복되자 남자는 이별을 선언했고 마지막 여행이라며 이 모텔에 왔다고 한다. 하지만 여자는 반항했다. 이미 회사 내에 공공연한 비밀이 된 둘 사이를 혼자 떠안을 순 없다고 그렇게 발악했다. 남자는 유부남이니 자칫 잘못하면 직급이 낮은 여자 쪽이 꽃뱀으로 몰려 쫓겨나는 것도 순식간이었기 때문이다. 설득은 언쟁이, 언쟁은 싸움이 되었고 곧 여자의 입에서 모종의 협박이 터져나왔다. 그 뒤의 일은 현식이 들었던 그대로였다. 격정을 이기지 못한 남자가 여자에게 달려들었고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여자가 핸드백에 들어있던 만년필로 남자의 목을 찔렀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여자 쪽도 심하게 머리를 부딪힌 데다 장시간 호흡을 제압당해 되실 시간을 고지하러 온 모텔 주인이 발견했을 때는 남녀 모두 차가운 시체가 된 다음이었다. 그리고 그게 벌써 2달 전이지? 2달요? 그래. 그래서 7층 공사 중인 거요. 그렇게 불길한 일이 일어났으니 그대로 객실로 쓸 수도 없고 원. 식당이라도 차리든지 해야지. 아휴. 사장이 간신히 뇌진탕을 피한 현식을 데리고 올라간 7층에는 이미 외장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내부를 통째로 터서 거대한 홀처럼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래서야 그가 지난 몇 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일은 환영이라고 할 수밖에. 현식은 한숨을 내쉬며 사장의 뒤를 따라 계단을 내려왔다. 어쩐지 아직도 등 뒤를 쫓는 여자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